완벽하게 차려진 제사상, 수십 가지 음식들, 30년 동안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언제나 칭찬 한 번 없었죠. 이 음식들 다시 봐. 기본도 안 지켜졌니? 어쩔 이렇게 엉망이니? 형님,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역시 달라요. 30년 해도 배운 게 없네. 고아라고 무시하던 시누이들의 조롱 섞인 말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집도 저 건물도 모두 제 것이라는 걸. 지금부터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부엌의 형광등만이 하얗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사상입니다. 올해로 30번째 맞이하는 이 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마 위에 놓인 북어를 손질하며 저는 낡은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첫 제사 준비부터 적어놓은 기록이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북어 3마리, 시장 가격 15,000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30년이 지난 지금 북어는 한 마리에 2만 원입니다. 은희야, 북어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작년보다 못하네.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제사상 음식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새벽 일찍 일어나셨네요. 좀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30년간 길들여진 대로 공손했습니다. 내가 잠이 오겠니? 고아 출신 며느리가 제사상을 제대로 차릴지 안 차릴지 걱정돼서 밤새 뒤척였어. 30년을 해도 믿음이 안 가더라고. 정말이지 3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고아 출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가장 자주 쓰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북어포를 결대로 찢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시큰거렸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심해진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나물은 준비했고 도라지는 제대로 우렸어? 너 같은 애들은 집안 음식 솜씨가 없어서 걱정이야. 네, 어머님.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다 무쳤습니다. 간장 양념은 작년에 너무 짜더라. 우리 집안 제사상은 맛으로 소문났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애가 그걸 알겠어? 시어머니는 양념 그릇 뚜껑을 열어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싱겁잖아. 간장 더 넣어. 작년엔 짜다고 하셔서 덜 넣었는데. 말대꾸야? 시어머니 말이 틀렸다는 거야?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의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고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을 나와 이 집에 시집 올 때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18살 고아원에서 나가야 하는 나이. 갈 곳이 없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시집와서 집안일 잘해주면 평생 굶지 않게 해줄게.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가족이 아니라 무보수 가정부를 원하셨던 겁니다. 김치가 왜 이렇게 시어? 제사상에 신 김치를 올릴 거야? 고아원 음식이나 먹던 애가 뭘 알겠어. 어머님, 그건 묵은지라서. 그러니까 새 김치를 담가야지. 내가 며느리 교육을 이렇게 못 시켰나?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아니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이미숙. 형님 올해도 수고 많으세요. 우리는 10시쯤 도착할게요. 제사상 기대할게요. 호호. 작은 시누이 이미경. 형님 고생하시네요. 저는 애들 학원 때문에 11시쯤 갈 것 같아요.
제사 음식 남은 거 좀 싸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제사 준비를 도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제사 때 큰 시누이가 제 앞치마를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님, 앞치마가 왜 그래요? 새로 사지 그래요. 아, 고아원에서 자라셔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나? 우리는 못 입겠던데. 그때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형님은 원래 그래요. 물질적인 것에 욕심이 없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없이 사셔서 그런가 봐. 두 분은 서로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김치전까지. 기름이 뜨겁게 튀며 제 손등에 닿았지만 이제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30년간 축적된 화상 자국 위로 또 하나가 추가될 뿐입니다. 은희야, 전 타는 냄새 나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적당히 잊고 있어요. 내가 코가 이상하니? 분명 타는 냄새인데?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 음식 태우는 것도 몰라.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프라이팬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에휴, 내가 예민한가. 하여간 조심해. 제사 음식 망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친정도 없는 주제에 명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밤새 준비한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북어포, 나물 3가지, 전 4가지, 탕 3그릇, 적 2접시, 과일 5종류, 떡, 술. 총 22가지 음식이 빈틈없이 놓였습니다. 아, 그나마 오늘은 봐줄만 하네. 고아 출신이 30년 해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픈데 밥 먹고 싶어. 제사 음식 드세요. 아침부터 제사 음식이야? 뭐 따끈한 거 없어? 라면이라도 끓여줘.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따끈한 음식을 언제 또 만들어요? 제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갱년기야? 왜 이렇게 까칠해? 고아 출신이 먹여 살려주는데 감사해야지. 아닙니다. 제사 음식 드세요. 에이, 짜증나게. 나가서 사 먹지 뭐. 제사날이라고 해서 뭐 별거 있나? 매년 똑같은데.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나가버렸으니까요. 난 12시 제사를 올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자녀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조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시누이들은 귓속말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명품 가방 또 샀어? 에르메스 신상이잖아.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언니도 하나 살까? 제사가 끝나자마자 큰 시누이가 제사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빠, 형님 손만 역시 최고네요. 이 동그랑땡 진짜 예술이야.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음식은 잘하네. 형님, 이거 좀 싸주세요. 많이 싸주세요. 작은 시누이가 당연하다는 듯 커다란 밀폐 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음식을 담아드렸습니다.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제사 준비 힘드셨어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요. 형님은 고아 출신이라 가족이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큰 시누이의 말에 작은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가 결혼해줘서 형님이 가족 생긴 거잖아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갈 데도 없었을 텐데. 시누이들이 떠난 뒤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부엌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날 내밀 거야.
30년 제사가 끝난 지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저는 30년간 써온 제사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총 제사 비용 2억 8천만 원. 30년간 총 제사 준비 시간 3,650시간. 제 인생의 30년이 이 노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꼭 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남은 제사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남편은 회사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 구두 어디 있어? 검은색 구두. 현관 신발장에 있어요. 거기 없는데? 제대로 찾아봤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황급히 달려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구급차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아내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이.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분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큰 시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뇌출혈이래요. 지금 수술 중이고. 형님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오빠 건강 챙겨드렸어? 작은 시누이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독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겼고 24시간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밖 대기실.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저. 4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만약 오빠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해요? 미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유산 문제도 있고. 작은 시누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빠 회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만약 못 깨어나면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종석이가. 만약 못 깨어나면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은희가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하고 너희들이 나눠 갖는 거지. 뭐요? 형님이 반을 다 가져간다고요?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법이야. 배우자 상속분이 있으니까. 말도 안 돼요. 형님은 고아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먹여 살려준 건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제 눈앞에서 제 운명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뭔데요, 엄마? 은희를 우리 집에 데려올 때 계약서를 썼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아동 위탁 계약서, 금 5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박은희 당시 7세의 양육권 일체를 포기함. 1982년 3월 15일. 박철수 보호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혼인계약서. 박은희 18세를 며느리로 데려가는 조건으로 금 500만 원을 지불함. 단 본 계약은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 재산 분배 시 별도 협의함. 1995년 2월 10일. 고정자인.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숨겼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잖아. 근데 그게 내 친부모가 돈 받고 버린 거였어. 500만 원 받고. 그리고 18살 때 우리가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도 고아원에 500만 원 냈어.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큰 시누이가 서류를 빼앗아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형님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했고 은희가 고아원에서 나갈 나이였으니까. 서로 좋은 거였어. 서로 좋은 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돈 주고 산 물건이었습니까? 은희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이 서류가 다 설명하잖아요. 저는 여기 며느리가 아니라 500만 원에 산 가정부였던 거죠. 작은 시누이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여기 보면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결혼은 했지만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한다는 뜻이야. 그럼 형님은 오빠 재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큰 시누이가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해. 혼인신고는 했으니까 법적 배우자는 맞는데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애매하긴 뭐가 애매해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당연히 상속 자격 없는 거죠. 큰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형님은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데려온 거잖아요. 30년 동안 먹여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미수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이게 사실인 거. 형님이 만약 오빠 재산 절반을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도 오빠 동생인데.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됐잖아요. 고아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가족 만들어줬잖아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 준비하고 시어머님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 500만 원짜리 계약이었단 말입니까? 은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뭡니까? 이 서류가 다 말해주잖아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인계약서, 결혼도 계약이었군요. 금 500만 원 지불, 제 값이 500만 원이었군요.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형님 입장 이해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큰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억울하면 형님 친부모 찾아가세요. 여기 주소 있잖아요. 박철수, 형님 오빠래요. 경기도에서 공장 운영한다던데.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친부모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형님을 돈 받고 고아원에 버린 사람들이에요.
만나봤자 상처만 받을걸요? 작은 시누이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우리한테 화내지 말고 친부모한테 화내세요. 우리는 오히려 형님 구해준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뛰쳐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었다. 부모한테 돈 받고 버림받은 아이였다. 그리고 시댁에는 500만 원에 팔려온 며느리였다. 핸드폰을 꺼내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은희라고 합니다. 박철수 씨 맞으십니까? 누구, 박은혜? 그게 누군데? 제가 당신 동생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너 고아원에 보낸 그 애구나. 오빠,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돈 받고? 야, 지금 전화해서 뭐 하자는 거야? 30년도 더 지났는데. 부모님 돌아가셨고, 나도 내 인생 사는데 바빠. 저는 오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30년 전 일 가지고 지금 와서 뭐해? 돈 달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창피해. 동생을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 동네 사람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 우리는 남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댁도 친부모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애초에 누구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7살 때 500만 원에 팔렸고 18살 때 또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저를 돈 주고 산 물건으로 봤습니다. 저는 텅 빈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병원 화장실 바닥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다리가 저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도 일어나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희야, 어디 갔어? 병원비 수납해야 하는데. 빨리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원비요? 제가 왜 내야 하죠? 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은희야, 어디가? 병원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집으로 갈까요? 30년을 산 그 집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초구 반포대로. 30년간 외워온 주소를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30년간 써온 비밀번호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희야, 비밀번호 바꿨어.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네. 종석이 재산 정리해야 하잖아. 내가 있으면 복잡해. 며칠 후에 연락할게. 어머님, 제 짐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보내줄게. 일단 들어오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30년을 산 집 앞에서 문도 못 열고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 은희 씨. 왜 밖에 서 계세요? 네.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어머, 그래요? 남편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몰래 모은 적금 2천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신림동의 허름한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입니다. 공용 화장실이고요. 고시원 주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 하신다고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만 벽 위쪽에 뚫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오빠였습니다. 은희야, 아까 전화 끊어서 미안하다. 좀 놀라서 그랬어. 그래서 뭐 만나고 싶다며? 네, 오빠.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며칠만. 야, 그건 좀 곤란한데. 우리 집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너도 알잖아. 결혼하면 그런 거. 하루만요. 하루만 재워주시면. 은희야, 미안한데 진짜 안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고아원 나온 거 우리 동네 사람들 알면 안 좋잖아. 이해해줘. 그럼 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나면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시흥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의 공장 주소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정밀가공. 간판이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누구세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박철수 사장님 찾아왔는데요. 잠깐만요. 남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 남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머리가 많이 벗겨진 남자. 제 오빠였습니다. 은희? 오빠, 왜 여기까지 왔어? 오빠의 목소리는 환영이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오빠,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며칠만. 야, 전화로 말했잖아. 안 된다고. 오빠, 제발이요. 저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30년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30년 전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잖아. 너도 그 덕분에 시집이라도 갔잖아. 오빠, 저 돈 받고 팔린 거였어요. 2번이나. 에이, 팔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좋은 집에 입양 보낸 거지. 좋은 집이요? 저 고아원에 버려졌었어요. 그것도 돈 받고.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그게 지금 중요해? 다 지난 일이잖아. 30년도 더 지났는데 왜 들춰내? 그때 공장 사무실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오빠 재혼한 부인이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이렇게 찾아올 정도면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아니야. 별로 안 가까워. 오빠가 저를 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설마 전에 만나던 여자예요? 아니라니까. 그럼 누군데 이렇게 찾아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 사람 동생이에요. 친동생. 올케가 깜짝 놀라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동생 있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 그게. 오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저 진짜 며칠만 재워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3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족 아니야.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나도 내 인생 사는데 바빠. 갑자기 나타나서 동생 행세하지 마. 동생 행세요? 저 진짜 동생인데요. 솔직히 말할까? 너 때문에 창피해. 동생을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 동네 사람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 올케가 오빠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오빠가 올케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우리는 남이야. 오빠, 가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오빠와 올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친동생인데 어떻게 그래요? 당신은 몰라. 그냥 신경 쓰지 마. 저는 공장을 멀리 떠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아무도 없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돌아갈 고시원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아껴 써야 해. 2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가 김밥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은희야, 병원비 500만 원 빨리 입금해. 종석이 수술비야.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500만 원. 제 값이었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야 해. 이러다 죽겠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느새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튀김 냄새.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며칠을 굶었더니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새하얀데. 언제 먹었어? 어제요. 사실은 이틀 전이었지만 부끄러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 내 좌판 옆에. 할머니가 저를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어디론가 갔다가 따뜻한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먹어. 뜨거우니까 천천히. 할머니, 저 돈이. 됐어, 그냥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따뜻한 밥을 사주었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국밥을 먹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안 끝났어.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디야? 데려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갈 곳 없는 얼굴이야, 그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집 가자. 내가 밥 해줄게.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냥 너 같은 아이가 불쌍해서. 순덕 할머니의 집은 노량진 시장 뒤편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여기야, 좁지만 깨끗해.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깔끔한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정갈했습니다. 앉아. 밥 차려줄게. 할머니, 저 괜찮아요. 아까 국밥 먹었잖아요. 그게 어디 밥이야. 제대로 먹어야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소파, 낡은 TV, 그리고 벽면 가득 걸린 액자들. 액자 속 사진들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나를 닮았는데? 밥 됐다. 이리 와. 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또 울어? 누가 이렇게 밥을 차려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식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내오며 저를 마주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은희요.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놓다 말고 멈췄습니다. 박은혜? 네. 몇 살이야? 올해 55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일이 언제야? 1970년 3월 15일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그 사진. 7살쯤 된 여자아이. 이 아이. 누구예요? 너야. 네. 이게 너야, 은희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성명 박은희. 생년월일 1970년 3월 15일. 모 최순덕.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희야. 나, 내 엄마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8년 전 나는 20살이었어. 미혼모였지. 내 아버지는 날 버리고 도망갔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하루하루 굶으면서 널 키웠어. 7살까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키웠어. 근데 내 엄마가, 내 외할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 수술비가 500만 원 필요했어. 할머니가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동 위탁 계약서. 금 500만 원. 그때 박철수라는 남자가 나타났어.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 500만 원 주겠다고. 오빠요? 그래. 내 친오빠가 아니야. 그냥 사람 중개하는 브로커였어. 할머니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난 내가 좋은 집에 입양되는 줄 알았어. 제대로 된 가족한테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보냈어. 근데 5년 뒤에 알았어.
박철수가 날 속인 거야. 그 자식이 나한테서 500만 원 받아서 고아원에 넘기고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긴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친 듯이 널 찾았어. 고아원 찾아갔더니 이미 결혼해서 나갔다고 하더라. 18살에 시집 갔다고. 어디론지는 안 가르쳐 줬어. 개인정보라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찾았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너를 찾았어. 어떻게 10년 전에 우연히 봤어. 시장에 제사 음식 재료 사러 왔더라. 너무 말라서 손이 상처투성이라서 알아봤어.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다가갈 수가 없었어. 넌 날 몰랐잖아. 갑자기 나타나서 내 엄마야 하면 내 인생이 더 꼬일까봐. 할머니. 그래서 지켜봤어. 멀리서. 너 제사 준비할 때마다 시장 왔잖아. 20년 동안 지켜봤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차부터 알았어. 내가 고생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것도 봤고 시누이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봤어. 그럼 왜 나설 수가 없었어. 난 내 엄마지만 넌 날 몰랐잖아. 그리고 난 널 버린 사람이잖아. 할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할머니를, 아니,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먼저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이 집에 30년 동안 돈 모았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엄마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시장에서 장사했어. 근데 점점 화가 나더라.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복수를. 복수요? 20년 전부터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어. 내 시댁 근처. 엄마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 건물, 내 남편 회사가 쓰는 건물. 내 거야. 네. 이 건물, 큰 시누이 남편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쓰는 건물. 내 거야. 말도 안 돼요. 이 건물, 작은 시누이가 학원 하는 건물. 내 거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법인 만들어서 내 이름 안 나오게 했어. 미래개발이라고. 실소유주가 나라는 걸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이런 돈이. 시장에서 장사한 돈으로 부동산 투자했어. 20년 전엔 싸게 살 수 있었거든. 그리고 재개발 정보도 미리 알아냈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이제 내가 직접 복수해. 엄마가 30년간 준비한 무기 다 내 거야. 하지만 저는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큰 시누이 남편 탈세 기록. 증거 다 있어. 이건 작은 시누이 학원 허위 광고 증거. 이건 내 남편 회사 횡령 증거. 이건 30년 전 너를 사고판 계약서 사본. 인신매매 증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다 모았어. 내가 복수할 수 있게. 저는 복수 같은 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났대요. 엄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희야, 가기 전에 잘 들어.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네. 지금쯤 알았을 거야. 건물주가 계약 해지했다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통보했거든. 엄마가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가면 시댁 식구들이 달라져 있을 거야. 잘 보고 와.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큰 시누이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형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해지했대요. 이유도 안 되고. 작은 시누이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희 학원도요. 임대료를 갑자기 3배로 올린대요. 못 내면 나가래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아까는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우리 집에 들어와. 응? 종석이도 깨어났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가족이잖아. 큰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아까는 우리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저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달라졌어. 건물 문제 생기니까. 죄송하지만 저 지금 남편 면회 가야 해서요. 그래, 가봐. 우리도 같이 갈게. 아니요, 혼자 갈게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다시 시작하자. 건물주 계약 해지 통보 받으셨죠?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너 알아? 제가요? 건물주가 누군지 아니?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면 부탁 좀 해줘. 제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건물 때문이구나. 천천히 회복하세요. 전 가볼게요. 여보, 여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은희야, 이제 결정해. 용서할 거야, 복수할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 편이야. 무슨 결정을 하든. 전화를 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 하지만 저를 500만 원에 산 사람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엄마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힘내야 싸울 수 있어. 엄마, 전 아직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하지만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은희야, 건물주 좀 만나게 해줘. 제발. 큰 시누이. 형님, 우리 남편 회사 망하게 하려고 제발 좀 도와줘. 작은 시누이. 언니, 학원 문 닫으면 우리 애들 학비 어떻게 해? 건물주 좀 설득해봐.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희야, 오늘 나랑 어디 갈래? 어디요? 변호사 사무실. 상담 예약해놨어. 엄마, 그냥 상담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정보만 들어보는 거야. 저는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의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최순덕님, 박은희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노은주 변호사입니다. 최 대표님께 자주 자문드리는 변호사예요. 엄마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들 검토 부탁드려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혼인 계약서라기보다는 인신매매 계약서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인신매매,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박은희 씨 30년간 무보수로 가사노동하셨죠? 네.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가정부 기준 월급 계산하면 약 3억 2천만 원 청구 가능해요. 3억? 네. 30년간 월 90만 원 기준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받아야 정상이죠.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인신매매 피해, 노동 착취, 정신적 피해 합치면 5억 원 청구 가능합니다. 총 8억이 넘네요.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건물명도 소송도 가능하죠? 당연하죠.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은희 씨, 결정하세요. 이 사람들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소.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을. 시간 더 필요하시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밥 먹으러 가자. 식당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엄마, 제가 만약 고소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 받을 거야. 그리고 민사로 재산 다 뺏길 거고. 그럼 시어머니는? 할머니인데.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희야, 그 할머니가 너한테 뭘 해줬어? 그래도 30년 동안 단 하루라도 너를 며느리로 대접한 적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만약 내가 그 집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종석이 죽으면 재산 상속도 못 받고 쫓겨났을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야.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만나자. 제발. 어디서요? 집으로 와. 우리 집. 다음 날 저는 30년 살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에 시누이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은희야,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은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네. 은희야, 제발 건물주 좀 만나게 해줘. 우리 이대로는 다 망해. 형님, 우리 남편 회사 이번 달에 문 닫는데요. 제발이요. 언니, 저희 학원도요. 임대료 3배로 올랐어요. 못 내겠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은희야. 30년 정 생각해서.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30년.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인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엄마, 진짜 저 여자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 근데 엄마, 만약에 형님이 건물주 설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다시 쫓아내야지. 제 발이 멈췄습니다. 이번에 위기만 넘기면 바로 이혼 서류 던져줄 거야. 그래도 돼요? 형님이 화내면.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고아 출신 주제에. 맞아. 어차피 상속권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근데 형님 진짜 건물주 아는 건 맞아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무릎 꿇고 사과하면 마음 약해지겠지. 원래 착하기만 하고 멍청한 애니까. 세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멍청하네. 맞아. 30년간 그렇게 살았지.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지?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노은주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제 변호사 명함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고소장 접수했어요. 어제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소장? 인신매매, 노동 착취, 30년치 임금 미지급, 위자료. 총 8억 2천만 원 청구했어요. 미쳤어? 내가 정말. 큰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제가 들었어요. 방금 전에. 뭘? 위기만 넘기면 다시 쫓아낸다고 하셨잖아요. 착하기만 하고 멍청한 애라고 하셨죠. 세 사람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너 엿듣고 있었어? 30년간 제가 뭐였죠? 500만 원짜리 가정부였죠. 맞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야 할 월급 주세요. 30년치. 은희야, 그건. 아니면 법정에서 봬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전 500만 원에 산 물건이었는데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했어요. 잘했어, 은희야. 근데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집으로 와. 밥 차려놨어.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0년치를 돌려받을 거야. 그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 박은희에게 총 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남편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큰 시누이 남편 프랜차이즈 본사도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작은 시누이 학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가 제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봐, 내 명의로 돈 들어오기 시작했어. 통장에 찍힌 숫자들. 1억, 2억, 3억. 이게 제 돈이에요? 그래. 내가 30년간 일한 대가야.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우리 다 망해. 저는 문자를 읽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후회돼? 아니요. 하나도. 그럼 됐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창밖을 봤습니다. 12월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고소장 접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엄마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희야. 내 시댁 식구들이야. 뭐라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벌써 1시간째.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은희야, 어떻게 할래? 내려가 볼게요. 흔들리지 마. 연극일 수도 있어. 알아요, 엄마. 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시간쯤.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큰 시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우리 남편 회사 완전히 망했어요. 저희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등록금을 못 내요. 작은 시누이도 울먹였습니다.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세 사람이 눈 쌓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돼. 내가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사람 대접 안 한 거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미안해. 큰 시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나도 미안해. 진짜로. 형님 없으면 우리 집안 돌아가지도 않았잖아. 그걸 몰랐어. 언니, 나도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해준 거 다 잊고 살았어요. 세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인데, 은희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살게. 시어머니가 제 바지 끝을 붙잡았습니다. 종석이도 많이 반성했어. 내가 돌아오면 제대로 대접하겠대. 제발, 은희야. 고소만 취하해줘. 우리 다 망해. 정말 다 망한다고. 저는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눈 쌓인 바닥에 무릎 꿇은 모습, 머리에 눈이 소복이 쌓인 모습, 떨리는 손, 진짜 눈물. 진심일까? 정말로? 일어나세요. 일단 일어나시고 얘기해요. 정말? 은희야,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일단 일어나시라고요. 세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커피숍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은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정말 막막해. 회사 망하고 학원 문 닫고 집도 압류당할 것 같아.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 잘못이잖아. 형님한테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생각했어. 형님이 고소 취하해주면 우리 진짜 달라질게. 작은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형님을 진짜 가족으로 대접할게요. 명절 때도 형님은 쉬고 우리가 다 할게요. 제사도 우리가 준비할게요. 형님은 손 하나 안 대도 돼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진짜 며느리처럼 대접할게. 아니, 딸처럼 대할게.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인데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은희야, 정말 생각해 줄 거야? 네. 시간 좀 주세요.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정말 고마워. 형님,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 진심 같았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희야. 정말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도 진짜였고, 앉아. 엄마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은희야, 잘 들어. 사람은 안 변해. 하지만, 특히 30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2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저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생기면 또 변해. 민지 않겠으면 확인해봐. 내가 방법 알려줄게. 무슨 방법이요? 엄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 핸드폰에 녹음 앱 깔아줄게. 녹음이요? 다음에 만날 때 녹음해. 그리고 내가 고소 취하하면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 그럼 본색 나올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도 맞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우리 점심 먹을래? 엄마가 살게. 네, 좋아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은희야, 여기 앉아.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켰어.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생각해봤어? 네. 그런데 어머님. 응? 제가 고소 취하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재산? 그건 왜?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궁금해서요. 종석 오빠 재산 상속 같은 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건 종석이 깨어나면 얘기해야지. 근데 제목도 있는 거 맞죠? 그게, 은희야, 그건 나중에 천천히.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단 고소 취하가 먼저지. 맞아. 고소 취하하고 나서 천천히 의논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계속 켜둔 채로 물었습니다. 그럼 고소 취하하면 제가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집이잖아. 그럼 제 방은요? 예전 그 방 쓸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건, 은희야, 종석이 방 쓰는 게 어때? 너 혼자 지내기 편하게. 부부인데 같은 방 써야죠. 아, 그래, 그렇긴 한데. 큰 시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언니,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건 고소 취하잖아요. 방 문제는 나중에.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명절이랑 제사 때는요? 제가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래,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제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은희야, 좀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어머님, 아까 저는 손 하나 안 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제일 잘하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녹음을 멈추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돌아가면 똑같을 거예요. 아니,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알았지? 네. 완전히 알았어요.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그래서 언제 고소 취하할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응? 안 할래요. 뭐? 고소 취하 안 할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희야, 무슨 소리야? 아까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빌었죠. 근데 진심은 아니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까 물어봤잖아요. 제 방, 제 재산, 제사 준비 다 똑같이 하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은희야. 오해 아니에요. 다 녹음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녹음을 했어? 네. 증거 확보했어요. 법원에 제출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너 이러려고 만난 거야? 네. 진심인지 확인하려고요. 이 배은망덕한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먹여 살렸는데,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공짜로 일했는데요. 그건 3억 2천만 원어치 일했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법원 판결 그대로 진행할게요. 은희야, 은희야.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잘했어, 은희야.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죠?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집에 와. 엄마가 밥 해놨어.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돌아갈 곳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 박은희에게 임금 3억 2천만 원, 위자료 5억 원, 총 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들은 즉시 건물에서 퇴거하라. 모든 소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은희 씨. 완벽한 승소입니다. 노은주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돈 회수와 건물명도 집행만 남았어요. 2주 안에 완료될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해냈어. 네,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여보, 판결 나왔다며. 8억 2천만 원. 네. 우리 어떻게 내? 그 돈을. 법원에서 재산 압류하겠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30년 살았잖아. 30년 동안 저는 500만 원짜리 물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억은 정당한 대가예요. 법원도 인정했고요. 여보,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은희야, 오늘이 뭔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요? 내 시아버지 제사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준비했던 날.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럼 가볼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요? 응. 완전히 끝내는 거야. 내 손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30년 살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올려야죠. 그래.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우리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 김밥 2줄, 바나나 3개, 편의점 컵라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희, 어머님 제사 지내시네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왜 왔어? 제사날이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저는 제사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제사상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준비한 제사상은 50만 원어치였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회사 망했어요. 건물에서도 쫓겨났고요.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학원도 문 닫았어요.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작은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제사 노트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세 사람이 노트를 쳐다봤습니다. 30년간 제사 준비 기록이에요. 총 비용 2억 8천만 원. 총 시간 3,650시간. 저는 노트를 제사상 위에 던졌습니다. 쿵. 편의점 김밥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은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제사는 단 한 번도 안 지냈죠. 맞죠? 매번 한우, 전복, 대구, 명태, 온갖 나물. 제가 다 준비했죠. 그건 우리가 미안해. 미안해요? 이제 와서? 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한 적 없으면서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제사상에 편의점 김밥이요? 우리 정말 돈이 없다고. 큰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형님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잖아. 제가요? 8억이나 뜯어갔잖아. 뜯어간 게 아니라 제 월급 받은 거예요. 30년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건물주 아시죠? 미래개발. 알아. 그게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현관 쪽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야. 세 사람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나 최순덕. 노량진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지. 시장 아줌마? 그래. 그 시장 아줌마가 너희 건물 주인이야. 엄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도 종석이 회사 건물도 큰딸 남편 프랜차이즈 건물도 작은 딸 학원 건물도 다 내 거였어. 말도 안 돼. 20년 동안 모아서 샀어. 너희 주변 건물 다.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였는지 알아? 이 아이 때문이야. 엄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내 딸이야. 친딸. 세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8년 전에 내가 낳은 딸. 7살 때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박철수 그 새끼가 고아원에 팔아버렸지. 18살에 너희가 또 500만 원 주고 샀고.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봤어. 멀리서 내 딸이 고생하는 거. 그래서 복수하려고? 복수 아니야. 정이야.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야. 3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법이야. 법원도 인정했잖아.
8억 2천만 원. 그게 은희 값이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린 정말 몰랐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고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고아 출신 주제에 하셨잖아요. 500만 원에 데려온 주제에 하셨잖아요. 그게 사람 사고 판 거예요. 인신매매예요. 범죄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도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요. 은희야. 근데 단 한 번도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저는 제사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돌려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직접 제사 지내세요. 은희야, 제발. 그리고 이 집.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주 후면 명도 집행 들어와요. 짐 싸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쫓겨났을 때 물어봤어야 했는데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그때 어머님들 뭐라고 하셨죠? 알아서 해라고 하셨죠.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갈게요. 마지막 제사 잘 지내세요. 은희야, 은희야.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행복했어요?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30년 동안 단 하루라도 저를 사랑한 적 있냐고. 여보, 없죠? 한 번도 없었죠. 그럼 됐어요. 이제 각자 사세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저도 1년 전에 똑같았어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요. 시원했어요. 후회 안 해? 하나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